2028년에 바닥을 거의 찍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때 바로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기는 구간, 그런 구간이 1, 2년 정도 지속되고 30년부터 상승하는데 자, 올해 그럼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작년만큼 가파를까요? 아니면 작년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작년만큼은 좀 아닐 것이다. 하락은 되겠지만. 작년에 좀 가파르게 하락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느낌이 바닥 따지기 느낌이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를 들면 1000세대 아파트에 한두 개의 뭐 20%, 30% 떨어진 것들이 생겼다라면 올해는 이제 이 떨어진 이 가격대에 비슷하게 맞춰서 여러 개의 거래들이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은 실제로는 하락한 느낌이 없거든요. 이미 30% 하락한 지표에서 그 가격대의 거래들이 여러 개 일어나면 사실 이거는 이제 지표상으로는 크게 하락하는 느낌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이제 하락을 더 이제 공고화시키는, 왜냐하면 하락 거래가, 그러니까 매도자의 적극성이 강한 상태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좀 늘 수 있지만 이게 하락 상황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사실 언제나 늘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작년에 이제 집값이 이제 하락을 했겠지만 만약에 금리 인상이 그 정도 안 가팔랐다면 그 정도까지 가파르진 않았을 수 있잖아요, 하락이. 그럼 올해도 뭔가 위험 신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게 어떤 게 있으면 집값 하락이 또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어떤 위험 신호? 그거는 저도 모르죠. 제가 뭐랄까 세계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일개 우리나라에 국한된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부동산 분야를 제외한 다른 변수가 어떤 게 생길 거다 이거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장담을 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변수가 사실 부동산에 큰 영향을 주느냐? 별로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라기보다는 뭐 어떤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자체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그게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변수를 별로 주의 깊게 보지도 않고 별로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로 그냥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어느 지역이 훨씬 많이 빠졌고 제가 알기로는 뭐 진짜 어떤 지역의 어떤 아파트는 뭐 40%, 50% 빠진 데도 있다는데 이런 데는 이제 뭐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내에서 많이 빠진 데를 꼽자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좀 많이 빠진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그게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인천에 지금 검단과 송도죠. 이런 지역들이 입주 물량이 지금 많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어떻게 보면 체감상으로 50% 빠지는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가 거의 뭐 심지어는 1억대에 85제곱미터에 뭐 4, 5억 정도 됐던 게 지금 1억대에 물론 이런 거를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이 껴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 이제 전세를 싸게 놓는 거죠. 그래서 대출 플러스 전세가를 합하면 이제 전세가 일종의 이제 그 매매가 대비 뭐 한 60에서 60% 정도 선에서 이제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물건. 신도시에 괜찮은 지역에 수도권에서 전세를 1억대에 들어가는 거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거저 사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전세가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른 수도권에서도 이제 앞으로 입주 물량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도 이제 앞으로 대기에 집중되는 입주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들은 이제 전세가가 지금보다 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매매가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많이 하락한데 지금 사는 거는 아직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사서 바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야 좋은 상황이지 여러분이 싸다라고 샀는데 안 오른다. 그럼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상승장 때 겪었던 그 상황, 그게 잔재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게 물건이 없을 때를 계속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급매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개 안 되니까 이걸 사야만 내가 유리하지 않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놓치면 큰일 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잖아요. 나중에 매물 막 그 가격대 아니면 그거보다 밑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집값이, 내가 샀을 때 집값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비교해야 되냐면 순수한 주거 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검단을 제가 전세가를 얘기했잖아요. 검단에 전세가가 빠졌다라고 해도 지금 만약에 매매로 들어간다면 최소한 4, 5억은 줘야 돼요. 4, 5억을 들어가서 내가 거주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1억대로 거주를 해결할 수 있어요. 똑같은 집에. 뭐 어떤 게 유리합니까? 전세로 들어가는 게 월등히 유리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5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억으로 매매를 주고 사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나가는 비용은 없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전세로 들어간다면 만약에 1억 5천, 뭐 2억이라고 할게요. 2억에 들어가면 내가 5억 있는 사람이 이 똑같은 아파트에 2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3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3억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주 안전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예금이거든요. 예금을 하면 3%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억에 3%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돈을 내가 매년 그 사는 동안에 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만약 집을 사버리면 취등록세 내고 그렇죠. 보유비용 내고 재산세 내고 돈이 더 나가야 돼요. 집값이 안 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잘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싸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샀을 때 바로 조금 지나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그럼 자연스레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지점을 알 수 있는 신호라든가 지표는 뭘까요? 그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바로 전세예요. 전세.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높아야 돼요. 지금은 뭐냐? 지금은 50%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정말 이제 뭐 다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냥 구분을 어느 정도 하자면 좀 인기 있다. 누구나 지금 이런 아파트는 선호한다. 그런 지역은, 그런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한 75% 구간. 그 다음에 좀 그거보단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호도가 있다. 이런 것들은 한 80%대. 내가 좀 돈이 없고 이래서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집이지만 그래도 사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지역은 90%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을 때에 사면 되냐? 아니에요. 그냥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고 엔드 개념으로 둘 다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엔드 개념으로 뭐가 적용돼야 되냐?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값 올라가는 게 거의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어야,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고 엔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어야 이제 집값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건 보고 있으면 사실 이것만 보면 돼요. 근데 이거 보잖아요. 이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갖춰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뭐냐면 미분양도 이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드시. 미분양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혜택이 늘어나 있습니다. 규제는 다 해제되어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양책, 뭐 세금 면제, 감면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대출도 굉장히 많이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수적인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요. 이미. 이럴 때 사는 것과 지금은 아직도 규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는 것과 뭐가 유리한지 이런 걸 잘 판단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가율과 전세가 두 가지를 보고 그것들이 이제 조건이 형성되면 미분양과 정부의 정책들은 또 자연스럽게 맞춰져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때 절명의 타이밍이다. 오늘도 일을 해야 하나? 전기가 채워지니까 오늘도 일을 하고 싶은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네. 달력이 채워지니까 일을 더 빨리 끝낼 수 있겠는데 촬영이 너무 많아서 몸이 녹초가 됐네.
스태미너가 지치지 않으니까 더 촬영하고 싶은데 녹용의 힘을 오롯이 전하기 위해 최상급 SAT 녹용 전체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고품격 원료와 정관장의 120년 노하우가 만나 완성된 프리미엄 녹용 촌록 비스트론과 함께 해보세요. 자, 그때 그 뭘 좀 사면 좋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사세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가용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거. 그럼 그때는 혹시나 네. 이제 다시 어쨌든 반등하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는 추세일 거잖아요. 그때는 연끌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때도 아이씨 이제 연끌이 위험했으니까 연끌은 늘 안 되는 거야. 네. 저는 좀 연끌을 해도 된다. 근데 그게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버틸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권 같은 경우 이럴 때 이제 분양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분양권을 매수한다. 그러면은 딱 10%만 들고 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연끌을 넘어서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승장에서는 사실 이런 행위도 통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갈 때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굴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굴곡.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분양권을 샀는데 입주할 때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10%만 들고 분양권을 샀던 사람은 입주할 때 만약에 이제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뭐 전세도 잘 맞춰지고 대출도 많이 나오고 막 이제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도 잔금을 치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금상첨화죠. 근데 이런 상황만 예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분양권을 샀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입주하고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입주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잔금을 치를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지 계약금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갭 투자를 하는데 이런 상황도 계약금만 가지고 막 한다든지 너무 무리한 투자는 나중에 중간에 생각지 못한 약간의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제가 옛날에도 만났던 게 김포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신도시 한강 신도시죠. 거기 아파트들이 막 이제 분양을 막 하고 그거를 싼 가격에 샀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김포가 분양권이 피가 많이 붙질 않았어요. 그래서 막 피가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 정도에 붙어서 입주를 하니까 한꺼번에 막 입주를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500만 원만 받고 이제 막 팔아버린 거죠. 그게 어디냐? 그때 분양가가 뭐 이제 한 3억 뭐 연절이었으니까 3천만 원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3천만 원만 들어가서 500만 원, 1000만 원만 받아도 어디냐? 그러면 수익률이 꽤 세죠. 3천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받으면 몇 프로죠? 17% 정도 되죠. 그 정도, 그 다음에 1000만 원 받으면 33%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높은 수익률이다 치고 이제 팔았는데 그 이후로 막 이게 3억짜리가 막 4억, 5억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벌었다라고 처음엔 기분 좋아서 술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이러다가 나중에 지났더니 내가 미친놈이었다. 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유가 있었으면 그때 이런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고 좀 더 버티려고 노력했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연끌을 좀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버틸 수 있는 연끌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반등 시에는 혹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2028년쯤에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30년쯤에는 이제 반등을 한다 했는데 그때 반등은 뭐 이번에 상승처럼 뭐 큰 V자 같은 걸까요? V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개미들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V자 반등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전 국민이 같이 갑자기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다져지고 에너지가 쌓이고 이 구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의 U자형 구간을 받는 거죠. 그래서 2028년에 바닥을 거의 찍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때 바로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기는 구간, 에너지를 충족하는 그런 구간이 1, 2년 정도 지속되고 30년부터 상승한다라고 했지만 30년부터 상승하는데 뭐
엄청나게 막 우리 2020년, 21년 이런 상승을 그리지 못해요. 서서히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답답할 정도로 1년 막 지났는데 어떤 아파트는 많이 올라요. 1,000만 원. 어떤 아파트는 뭐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인기 있는 아파트도 많이 올라야 뭐 5천만 원. 이 정도밖에 안 오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돼야 됩니다. 상승 구간이 상승하고 또 상승하고 또 천천히 상승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매수자들이 부정적인 매수자들이 이제 점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폭발적인 시장 에너지 이제 수요가 이제 이때부터 가수요, 투기 수요가 형성되는 구간부터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구간을 견뎌야 됩니다. 그때 2003년부터 집값이 상승하면 이제 2021년에 이제 집값이 정고점이 있다면 그거를 돌파는 할까요? 언젠가는? 당연히 넘습니다. 당연히. 무조건 넘어요. 무조건 넘어서 그거보다 더 많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1주택자분들은 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만약에 본인이 잘 버틸 수 있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현철 소장이 나오시면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좀 더 좋아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상승 얘기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유주택자분들이 좋아할 확률이 높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좀 반대쪽 좀 말씀드린 거고